장모님, 청소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미안하네. 깨끗이 한다고 했는데 바로 치울게. 장모님, 적당히 좀 하세요. 우리 집이 무슨 보육원입니까? 나갈 거면 조용히 나가세요.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마시고요. 차가운 철문 너머로 들리는 저 목소리. 얼음장보다 차갑고 남보다 더 매정한 저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제 사위 김서방입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제 두 손을 꼭 잡으며 어머니, 제가 친아들보다 더 잘하겠습니다. 평생 모시겠습니다 라고 눈물까지 글썽였던 그 젠틀했던 사위는 이제 없습니다. 지금 저 문 뒤에 있는 건 저를 다 쓴 건전지처럼 내다 버린 괴물뿐이죠. 저는 지금 쫓겨나고 있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딸이 낳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금쪽 같은 손주 우진이를 3년이나 제 등골이 휘도록 업어 키웠는데 돌아온 건 손때 묻은 낡은 캐리어 하나와 가슴에 박힌 씻을 수 없는 대못뿐이네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장모님 덕분에 제가 삽니다 라며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리던 그 사위는 왜 저를 집안의 기생충 취급하며 짐짝처럼 내몰게 되었을까요? 하지만 김서방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집을 나서는 순간 그가 누려왔던 그 모든 평화로운 일상도 박살이 날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이 캐리어 안에 든 것이 단순히 제 옷가지뿐만이 아니라는 사실도 말이죠. 과연 이 문을 나선 제가 어디로 향했는지, 그리고 김서방이 어떤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지. 오늘 제 기가 막힌 사연 끝까지 들어봐 주시겠어요? 가슴 답답한 이야기 끝에 여러분의 속을 뻥 뚫어드릴 사이다 결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처음 김서방을 봤을 때 저는 세상 모든 복을 다 가진 줄 알았습니다. 훤칠한 키에 서글서글한 눈매, 무엇보다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반듯한 태도가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그는 제 손을 잡고 눈을 맞추며 말했죠. 장모님, 저 장인어른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제 친어머니처럼 모시겠습니다. 제 아내는 절대 고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과부로 홀로 딸 하나를 키우며 억척스럽게 살아온 제 인생에 대한 따뜻한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그때는 그의 말이 진심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김서방의 그 젠틀함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기와 가면을 보지 못한 것이 제 평생의 한이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딸의 배우자를 고르는 일은 제 남은 인생을 통째로 걸어야 하는 도박이었는데 저는 너무 쉽게 패를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의 정중한 태도는 그저 제 딸을 얻기 위한 수단이자 자신의 평판을 관리하기 위한 일종의 연기였을 뿐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딸을 믿었듯 저는 사위도 믿었습니다. 그것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죠. 딸아이가 결혼하고 1년 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 우진이가 태어났습니다. 세상 모든 근심을 잊게 만드는 아기의 울음소리는 제 삶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기쁨도 잠시, 행복은 오래가지 못하고 현실적인 문제가 곧바로 닥쳤습니다. 바로 육아였습니다. 딸 예진이는 대기업에서 승진을 앞두고 있었고 사위 김서방 역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 밤낮 없이 일하는 워킹데디였죠. 누구 하나 자신의 경력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액의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려 해도 뉴스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아동학대 사건 때문에 불안해서 도저히 못 맡기겠더군요. 어린이집은 대기 순번이 까마득했습니다. 딸은 매일 회사에서 전화를 걸어 엄마 나 어떡해? 육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 봐. 나 겨우 자리 잡았는데. 라며 눈물 섞인 하소연을 쏟아냈습니다. 딸의 그 불안한 목소리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 딸의 앞길을 열어주기 위해 제가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 그 선택지가 너무나 분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자식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있는 엄마는 세상에 없습니다.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20년 넘게 운영해온 제 작은 백반집 엄마의 손맛. 동네 맛집으로 소문나 제법 짭짤한 수익을 내던 그 가게가 제 전부였습니다. 이 가게가 저의 자존심이었고 노후 자금의 근간이었죠. 하지만 딸이 경력 단절로 힘들어하는 모습, 그리고 사위가 고개를 숙이고 어머니, 저희 좀 도와주세요. 우진이만큼은 저희 손으로 키우고 싶은데 어머니밖에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라며 간절히 부탁하는 모습이 눈에 발렸습니다. 결국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예진아, 엄마가 가게 정리할게. 우진이 내가 봐주마. 딸과 사위는 펄쩍 뛰며 고마워했습니다.
사위는 제 손을 잡고 장모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사 와서 편하게 지내세요. 식당 하시는 것보다 훨씬 편할 겁니다. 라며 눈물까지 글썽였죠. 저는 그들의 간절함이 곧 진심일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많던 단골 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제대로 된 권리금도 받지 못한 채 제 인생의 전부였던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황혼 육아라는 전쟁터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사위가 말했던 편안한 노후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사위와 딸 아침 식사 준비, 우진이 이유식, 기저귀 갈기, 어린이집 등원 준비, 그리고 밀린 집안일. 하원 후 놀아주기, 목욕시키기, 재우기. 제 하루는 24시간이 모자랐고 제 몸은 닳아 없어지는 건전지 같았습니다. 식당 일은 몸이 힘들어도 손님들에게 잘 먹었다는 인사와 돈 버는 재미라도 있었지만 육아와 살림은 티도 안 나고 끝도 없는 노동이었습니다. 허리와 무릎 관절은 시큰거렸고 손목에는 늘 파스를 붙이고 살았지만 퇴근하고 돌아온 딸과 사위가 밥 편하게 먹는 모습을 보거나 우진이가 할머니 좋아요 하고 안길 때의 순간적인 행복이 저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제 몸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저는 그저 그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 제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합니다. 처음 1년은 사위가 퇴근하고 오면 저에게 장모님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어머니 최고예요 하더니 1년 반이 지나자 고마움은 사라지고 당연함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했던가요? 김서방은 이제 제게 고맙다는 말 대신 지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와 다녀왔습니다 하던 인사도 사라지고 소파에 눕자마자 하는 말은 장모님, 제 맥주 좀 가져다 주세요 였습니다. 제가 차려준 밥상에 앉아서는 노골적인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장모님 국이 좀 짜네요. 요즘 입맛이 변하셨나 봐요. 아니면 육수에 정성이 빠지신 건가? 처음엔 농담인 줄 알고 웃어 넘겼지만 그의 말투에는 저를 한낱 가정부 취급하는 묘한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 기가 먹었나 내 기분이 이상한 건가 싶어 홀로 곱씹기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잔소리는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어 점점 심해졌습니다. 우진이가 3살이 되면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 거실이 어지러워지는 건 당연한 일인데 김서방은 퇴근 후 그 꼴을 못 참았습니다. 장모님 거실에 장난감 좀 바로바로 치워주세요. 퇴근하고 와서 이런 거 밟으면 기분 확 잡칩니다. 저희 집은 원래 깔끔했어요. 제가 그래. 김서방 우진이 보느라 깜빡했네. 미안하네라며 황급히 줍는 동안 그는 소파에 누워 핸드폰만 보더군요. 자신의 엉망이 된 생활을 대신 정리해주는 사람 앞에서 그는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애 옷 입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간식 메뉴, 심지어 우진이 교육 방식까지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습니다. 장모님 옛날 방식대로 하지 마세요. 요즘엔 오감 발달이 중요해요. 시어머니도 안 할 잔소리를 사위가 해대는 상황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이 집에 머물면서 월급도 받지 못하는 식모 겸 육아 도우미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딸 예진이의 태도였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잔소리를 할 때 딸은 늘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의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죠. 엄마 그이가 회사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래. 엄마가 그냥 좀 이해해줘. 딸은 매번 이런 식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대단한 변호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당신 말은 너무 심했다라는 한마디 혹은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라는 따뜻한 위로 한마디였을 뿐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딸은 자신의 평화로운 결혼 생활이 깨질까 두려워 감히 남편에게 맞서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어머니 사이에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는 딸을 보니 섭섭했지만 한편으로는 내 딸이 사위에게 잡혀 사는 것 같아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결국 저는 딸의 애매한 침묵을 딸의 행복이라 여기며 또다시 입을 닫고 모든 것을 감수했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20년을 사장님 소리를 들으며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비록 작은 백반집이었지만 그곳은 제 왕국이었고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위 눈치 보는 얹혀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다들 딸네 집에서 사니 얼마나 편하냐고 부러워하는데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모인 친구들 사이에서 사위 눈치 보느라 늘 입던 늘어진 티셔츠와 주방 슬리퍼 차림의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푸석한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인 늙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내 인생, 내 활력, 내 자존심이 김서방의 집안에서 모두 빨려나간 것 같아 서러웠습니다. 식당을 닫을 때 언젠가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돌아갈 곳도 저를 반겨줄 곳도 없다는 생각에 가슴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괜찮은가? 나는 이 집에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고통스러운 질문들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급기야 김서방은 가족의 평화를 위한 것이라며 생활수칙이라는 걸 만들어 냉장고 문에 붙였습니다. 그건 저를 가족이 아닌 고용된 가사 도우미로 규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1. 우진이 영상 시청은 하루 30분 엄수. 2. 저녁 식사는 7시 정각에 반드시 준비 완료. 3. 주말 낮 시간에는 사위의 사생활 존중을 위해 장모님 방에서 나올 때 주의. 특히 3번 항목은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우진이를 보지 않을 때는 방에 틀어박혀 있으라는 무언의 압력이었죠.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이 집에 기거하는 손님도 아니고 아이의 할머니인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김서방에게 물었습니다. 김서방,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나는 이 집의 식모가 아니야. 그러자 김서방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장모님, 체계적인 육아가 애한테도 좋고 저희 부부의 안식처가 유지되는데도 좋습니다. 그냥 따라주세요. 규칙은 규칙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어떤 인간적인 감정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직 효율과 자신만의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차가운 기계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이 집을 나가고 싶었던 순간이 하루에도 12번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제 발목을 잡은 건 이 집의 주인이 아닌 바로 우리 손주 우진이였습니다. 우진이는 김서방에게 혼나서 울고 있는 저를 보면 제 치마폭에 얼굴을 묻고 작은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목을 끌어안고 뽀뽀해주는 그 아이. 그 맑고 해맑은 웃음은 저에게 세상 어떤 보약보다 강력한 힘을 주었습니다. 그 웃음만 보면 사위에게 받은 모욕도 무릎의 통증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참자. 내가 힘든 건 괜찮다. 이 아이가 엄마 아빠의 사랑 아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내가 희생해야 한다. 우리 우진이 클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참자. 손주를 향한 맹목적인 사랑과 책임감이 제가 이 지옥 같은 공간에서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제가 참는 것이 능사는 아니었습니다. 그 인내심은 김서방의 폭력성을 더욱 키웠습니다. 김서방이 승진해서 누락되어 술에 취해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그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험악한 표정을 짓더니 식탁에 놓여있던 물컵을 바닥으로 쳐냈습니다.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신경질적인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진짜. 집구석 꼬라지하고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진짜. 밤잠을 자던 우진이가 유리 깨지는 소리에 놀라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아이를 안고 방을 나섰습니다. 김서방, 애가 놀라지 않나? 왜 이러나? 제가 말리자 김서방은 저를 노려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장모님은 좀 빠지세요. 장모님 때문에 재수 없어서 안 되는 거 아니야? 처음이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대놓고 모욕적인 폭언을 퍼부은 것은 심장이 벌렁거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 실패를 저에게 전가하고 있었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육체적인 과로가 겹치니 몸이 버텨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만성 통증이 되었고 무릎 관절은 밤마다 쑤시고 시렸습니다. 병원을 가지 못하니 파스로 연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에 몰래 파스를 붙이고 있으면 파스 냄새가 독하다고 다음날 아침 김서방이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아프다는 말조차 꺼낼 수 없었습니다. 혹시나 아프다는 사실을 빌미로 김서방이 저에게 이제 못할 때는 대조라고 비웃으며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 아픈 것보다 짐짝 취급당하는 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아픈 것도 숨겨야 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온몸이 부서질 것 같았지만 아침에는 억지로 활짝 웃으며 우진이를 돌봤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제 고통은 오직 제 베개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가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제게는 병원에 갈 자유가 없었습니다. 우진이 어린이집 간 사이에 잠깐 다녀오려 해도 밀린 청소, 빨래, 그리고 저녁 식재료 준비를 하다 보면 하원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을 쪼개서 병원을 가보려 했지만 진료 대기 시간과 이동 시간을 계산하면 우진이를 제 시간에 데려올 수 없었습니다.
엄마 병원 좀 다녀와. 내가 연차 낼게. 딸이 안쓰러워하며 말했지만 저는 괜찮아, 그냥 좀 쑤시는 거야. 네 회사 일 바쁜데 연차 쓰지 말아라고 둘러댔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우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불안했고 그 틈을 타 김서방이 딸에게 역시 장모님은 육아에 차질을 빚는다며 불평할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렇게 제 병은 깊어졌습니다. 스스로를 돌볼 권리조차 포기한 채 저는 묵묵히 그들의 노예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결국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사단이 났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는 사이 우진이가 거실 소파에서 뛰어놀다가 모서리에 부딪혀 이마가 조금 찢어졌습니다. 피를 보고 놀란 저는 황급히 아이를 안고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다행히 큰 상처는 아니었지만 달려온 김서방의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갑고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사위는 제 상태를 살피기는커녕 제 멱살을 잡을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도대체 집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애 하나 제대로 못 봐요? 장모님 때문에 애가 다쳤잖아요. 병원 복도에서 쩌렁쩌렁 울리는 사위의 고함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우진이에게 미안함과 사위에게 느껴지는 모욕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오직 미안하다, 내 탓이다 뿐이었습니다. 사위는 사고를 빌미로 저를 무능한 늙은이로 확정짓고 그에게 쏟아부을 비난의 정당성을 찾은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딸 예진이가 제 방에 들어와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그이한테 절대 엄마한테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딸은 제게 매달려 눈물을 쏟아냈지만 저는 딸의 사과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딸은 자신의 편안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남편의 화를 풀어주려는 것뿐 저의 자존심을 지켜주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딸의 눈물을 닦아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네가 울 게 아니라 네 남편에게 당당히 맞서야지. 네 엄마가 여기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네 눈으로 봤는데. 하지만 차마 그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딸이 남편에게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니 또다시 제가 참고 희생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는 깊은 생채기가 나 있었습니다. 사위는 저를 무능한 늙은이로 낙인 찍었고 그 시선은 이제 회복 불가능한 차가움이었습니다. 이 집에서의 생활을 끝내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은 주말 저녁 식사 자리에서 터졌습니다. 제가 특별히 정성을 들여 만든 갈비찜을 뒤적거리던 사위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더니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솔직히 말해서 이제 좀 힘에 부치시죠? 육아에 차질 생기는데. 그냥 쉬세요. 제가 무슨 말이냐고 대묻자 그는 마침내 숨겨왔던 독설을 내뱉었습니다. 아니, 우진이도 컸고 장모님 방식은 너무 옛날이라 애한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장모님 계시니까 제가 맘 편히 쉴 수가 없네요. 그냥 방해돼요. 방해된다는 그 세 글자는 제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식단까지 접고 모든 것을 희생한 결과가 고작 방해물이라니. 그 말은 지난 3년간의 제 모든 노력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극심한 모욕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은 단 1시간도 이 집에서 버틸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과 사위가 출근하고 우진이를 등원시킨 후 저는 장롱 깊숙이 넣어뒀던 낡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짐을 챙기면서 눈물이 쏟아질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마음은 맑고 차분했습니다. 이는 슬픔이 아니라 지긋지긋한 모멸감에서 해방된다는 희열과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짐을 최소한으로 꾸렸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3년간 받은 생활비에서 아끼고 아껴 모은 비상금 통장, 그리고 우진이의 사진 몇 장. 그리고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제가 손대지 않은 곳이 없는데 이제 이 모든 것이 저와는 상관없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딸에게는 몸이 좋지 않아 잠시 친척 집에 간다는 짧은 문자만 남겼습니다. 이 지옥 같은 멸시를 견디느니 노숙자가 되는 한이 있어도 내 존엄을 지키겠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마치 수년간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집을 나오자 가장 큰 상처를 받은 것은 손주 우진이었습니다. 딸에게 전화해서 하원 도우미를 급하게 구하라고 말했지만 낯선 도우미 이모품에 안긴 우진이는 할머니가 없자 자지러지게 울었다고 합니다. 우진이는 제 이름을 부르며 1시간을 넘게 울었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해 불안해했다고 딸이 울면서 전해주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에 남아 모욕을 당하는 것은 우진이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무시당하는 것을 매일 보는 것은 어린아이의 정서에도 악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저는 우진이에게 우리 강아지 우진아, 할머니는 잠깐 멀리 여행 가서 네가 보고 싶은 만큼 맛있는 간식을 잔뜩 사올게. 나중에 꼭 다시 만나자라는 편지를 남겼습니다. 우진이를 두고 온 미안함이 저를 괴롭혔지만 저는 이 상황을 만든 김서방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라도 여기서 무너질 수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집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딸은 퇴근하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딸은 김서방에게 맹렬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엄마가 왜 아무 말 없이 짐 싸서 나가? 사위 김서방은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잘 됐잖아. 안 그래도 내가 따로 살자고 하려 했어. 장모님도 이제 쉬셔야지. 내가 언제 육아 도우미를 평생 쓰겠다고 했어? 그의 뻔뻔한 태도에 딸은 폭발했습니다. 그날 밤 집안 집기가 날아다닐 정도로 큰 부부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김서방이 저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을 딸이 보고 분노하기를 바랐지만 정작 딸은 자신의 삶이 불편해지고 깨지는 것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울면서 이제 누가 해봐. 내가 어떻게 회사를 다녀. 라고 소리쳤고 김서방은 당신 어머니 문제잖아. 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닥칠 자신들의 불편함 때문이었습니다. 싸움 도중 사위 김서방은 가장 추악한 본심을 뱉어냈습니다. 야, 네 엄마 식당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 우리 집에 얹혀 산 거잖아. 내가 먹여주고 재워줬으면 고마운 줄 알고 조용히 시키는 대로 해야지 어디서 유세를 떨어? 내가 당신 어머니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가게를 정리한 건 장사가 안 돼서가 아니라 오직 자신들을 위해 희생한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 되던 가게의 권리금조차 제대로 못 받고 급하게 넘긴 것도 자신 때문이라는 사실을요. 김서방은 저를 빈대 붙은 노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말은 딸의 가슴에도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딸은 그제야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남편이 얼마나 저열한 인간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폭언을 일삼는 남편보다 그 폭언을 눈 감고 방치했던 자신이 더 나빴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집을 나온 저는 예전에 알던 지인의 도움으로 아주 작고 허름한 월세방을 구했습니다. 비록 좁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곳이었지만 누구 눈치 볼 필요 없는 저만의 공간이 생기자 숨통이 트였습니다. 저는 짐을 풀자마자 가장 먼저 우진이 사진을 꺼내 테이블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자식에게 기대지 않으리라. 그리고 김서방에게 무시당했던 내 자존심과 능력을 반드시 되찾으리라. 저는 곧바로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백반집 사장 경력이 어디 가겠습니까? 저는 작은 방 한 구석에 앉아 레시피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시장을 다니며 시세를 파악하고 재료를 엄선했습니다. 사위는 제가 돈 한 푼 없이 쫓겨나 폐지나 죽고 다닐 거라 생각했겠지만 저는 그에게 보여줄 반전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앞치마를 메고 칼을 잡았습니다. 그 서늘한 칼날이 제게는 용기와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한편 딸 예진이의 집은 제가 나간 후 지옥이 되었습니다. 하원 도우미들은 김서방의 예민함과 우진이의 분리불안 때문에 며칠을 못 버티고 그만두기 일쑤였습니다. 퇴근 후 산더미 같은 집안일과 불안정한 우진이의 육아를 홀로 떠맡은 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거대한 산처럼 자신들을 지켜주고 있었는지를요. 회사에서는 업무 스트레스, 집에서는 육아와 부부 갈등. 딸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안고 울었습니다. 그제야 딸은 저에게 매일 밤 전화를 걸어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제발 돌아와 줘라며 애원했습니다. 딸은 엄마를 잃은 후 자신의 삶이 얼마나 형편없이 무너지는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사위에게 당했던 저의 모욕감과 슬픔을 이제야 깨달았다는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예진아, 엄마는 이제 네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너는 네 힘으로 설 때까지 기다려라. 사위 김서방도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칼같이 다려진 와이셔츠, 아침마다 차려진 7첩 반상, 깨끗하게 정리된 집. 그 모든 것이 장모의 희생 덕분이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매일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 속은 더부룩했고 옷은 꼬질꼬질해졌습니다. 회사에서도 깔끔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예민하고 지저분하다는 핀잔을 듣기 시작했죠.
게다가 우진이가 아빠만 보면 할머니 내나 하고 소리를 지르며 울고 밥을 거부하니 집은 고요하고 차가운 지옥 같았습니다. 사위는 회사 문제, 육아 문제, 그리고 아내와의 갈등까지 겹쳐 극도로 예민해지고 무너졌습니다. 그는 저에게 했던 폭언을 이제 아내에게 그대로 쏟아냈습니다. 그의 삶은 제가 나간 후 완벽하게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만심으로 가득 찼던 그의 삶이 무능한 늙은이라고 비웃었던 제 손에 의해 서서히 잠식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주말 딸 예진이가 우진이를 데리고 집 근처 놀이터에 나갔다가 동네 아주머니들을 만났습니다. 아주머니들은 예진이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어머 우진 엄마. 요즘 친정엄마 안 보이시더라. 사위가 하도 쥐잡듯 잡아서 나갔다며? 예진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주머니들은 그동안 김서방이 저에게 했던 무례한 행동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김서방 그 양반 엘리베이터에서도 장모님한테 소리 지르고 짐꾼 부리듯 하는 거 온 동네가 다 알아. 쯔쯔 장모님이 보살이지. 너무 착해서 당하고 사신 거야. 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 안에서만 벌어졌던 일이 아니라 엄마가 밖에서도 그토록 모욕적인 대우를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무심하고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엄마의 고통을 외면하고 남편의 비위를 맞추려 했던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우진이의 상태는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밤마다 경기를 일으키며 깨고 밥을 거부했습니다. 소아 정신과 상담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군요. 아이가 주 양육자였던 할머니와의 갑작스러운 분리로 인한 상실감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집안 분위기가 공포스럽습니다. 특히 아빠를 무서워하는 경향이 강해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는 순간 딸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결혼 생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엄마로서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불안정한 모습을 보면서 딸은 마침내 자신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엄마로서의 본능적인 결단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에게 맞설지 말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딸 예진이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며칠 밤을 새운 듯 헬쑥해진 얼굴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엄마 나 이혼할 거야. 그 사람 아빠 자격도 없고 사위 자격은 더더욱 없어. 내가 엄마한테 한 짓까지 다 후회해. 용서해줘. 저는 딸을 일으켜 세워 꼭 안아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딸의 체온이었습니다. 그래 네 결정 따른다. 하지만 섣불리 움직이지 마라. 섣부른 감정으로 움직이면 저 사람에게 당한다. 엄마가 조용히 준비해 둔 게 있다. 딸은 이제야 진정한 어른이 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위세에 눌려 침묵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아들을 지키고 엄마의 복수를 하려는 단단한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딸의 손을 잡고 제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반전 카드를 꺼내 보일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비밀 하나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제가 식당을 정리할 때 김서방에게는 알리지 않았던 큰 계약이 있었습니다. 제 작은 백반집은 사실 지역에서는 꽤 유명했습니다. 그 손맛을 탐내던 대형 반찬 프랜차이즈 업체가 저에게 레시피 기술 이전을 요청했었고 저는 거절 끝에 매월 상당한 금액의 로열티를 받는 계약을 맺어두었습니다. 제가 가게를 접은 건 망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돈방석에 앉기 위해 잠시 휴업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 돈은 김서방과 딸이 모르는 통장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죠. 엄마 돈 없어 너희 집에 얹혀 산 거 아니다. 너희 기죽을까봐 말 안 했던 거지. 김서방은 내가 빈털터리 늙은이인 줄 알고 함부로 대한 거고. 딸은 충격과 함께 감동으로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의 깊은 뜻도 모르고 남편 말만 믿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이미 번화가에 작은 점포를 계약했고 곧 장모님 반찬이라는 이름으로 가게를 오픈할 예정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딸 예진이가 변호사와 함께 이혼 서류를 내밀자 김서방은 펄펄 뛰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제가 돈 없고 힘없는 노인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혼? 누구 맘대로? 내가 위자료는커녕 재산 분할도 못 해줘. 양육권도 절대 못 줘. 장모님이 애를 망쳐놓고 어딜 도망가. 그는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딸에게까지 폭언을 퍼부으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딸은 이전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김서방을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김서방은 자신의 오만함이 이 상황을 만들었음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최후의 발악을 했습니다. 그는 딸에게 계속해서 네 엄마를 핑계 삼아 돈 뜯어내려 하지 말라고 비아냥거렸지만 이미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딸에게는 아무런 타격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발악은 그저 초라한 몸부림일 뿐이었습니다. 딸은 김서방과의 싸움에 지친 저를 찾아와 중요한 증거를 건넸습니다. 엄마, 이거 제가 녹음해 둔 거예요. 그것은 제가 그 집에 머물 때 김서방이 저에게 했던 모든 폭언과 욕설이 담긴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핸드폰에 녹음 기능을 켜뒀었어요. 엄마가 너무 당하시는 것 같아서. 딸은 그동안 침묵했지만 남편이 엄마에게 막말하는 순간마다 몰래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딸의 현명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은 가족을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저와 함께 김서방과의 법적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묵묵히 딸의 결정을 지켜보며 응원했습니다. 김서방은 자신의 집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지만 딸이 이미 몇 년 전부터 집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돌려놓았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오만함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만들 것이었습니다. 법정에서 딸이 제출한 녹음 파일은 김서방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폭언과 욕설이 생생하게 법정에 울려 퍼지자 판사는 김서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며 딸에게 위자료와 양육권을 모두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회사에도 그의 사생활과 인성 논란이 알려지면서 그는 결국 지방지사로 좌천되는 굴욕을 맛봤습니다. 그의 삶은 제가 나간 순간부터 서서히 파괴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뒤 저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어서 오세요. 장모님 반찬입니다. 제 이름을 건 반찬 가게는 프랜차이즈 로열티 수익과 함께 엄청난 대박이 났습니다. 저는 딸 우진이와 함께 널찍한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저희는 다시 셋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진이는 할머니가 해주는 밥 먹고 무럭무럭 자라서 전교 회장까지 했는걸요. 가끔 김서방에게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우진이 한 번만 보여달라 반성하고 있다면서요. 하지만 어쩌죠? 저는 제게 독서를 퍼붓던 사람에게 단 한 톨의 자비도 베풀 생각이 없습니다. 짐짝 취급당하던 장모의 화려한 인생 역전, 이 정도면 싸이다 맞나요? 남에게 눈물 흘리게 하면 본인 눈에선 피눈물 나는 법입니다. 오늘 제 기막힌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일 수 있습니다. 저처럼 억지로 침묵하고 계시다면 용기를 내어 자신의 존엄을 지키십시오.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랑하는 가족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사위 김서방은 지금 지방의 좁은 원룸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그가 잃어버린 것은 아내와 아들뿐 아니라 그의 오만함이 산산조각 낸 자신의 인생 그 자체일 테니까요. 제 딸과 손주는 제가 보란 듯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으로 만들어 함께 살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이 시대의 모든 장모님과 희생하는 어머니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되찾고 후회 없는 노년을 보내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